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세무사 지정학 소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총평이고요. 총평은 해커스 재정학 커리큘럼 기출문제 모의고사만 잘 번복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하예요. 물론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공부 스타일로 했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본래 지금까지 매년 만점 조절형 문제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없었다, 그냥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 파레토 일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걸리는 게 없고 학생들을 당황시키는 문제들도 없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이거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증명은 필요 없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왔고요. 근데 이제 어렵게 느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느껴진 분들은 재정학에 대한 학습법이 조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죠. 뭐냐면 우리 재정학은 기본적으로 주제에 맞는 정답을 찾는 것이 목표여야 되는데 이 공부 방법론을 좀 이론적으로 너무 딥하게 들어갔다던가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한 문제 선지한지 하나를 이제 가면서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만 정확하게 접근했으면 고득점이 충분히 많이 나온 시험, 뭐 한 개 틀린 친구도 있고 다 맞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출제 영역을 보시면요. 우리 주제가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앞에 힘을 여기를 좀 많이 줬었는데 여기를 좀 빼고 나오는 부분이고 중간에 좀 비어 있다가 이제 조세부터 했는데 뒷부분 있죠. 뒷부분에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학이 한 5개 정도를 어렵게 주고 합격을 시켜줘야 되니까 뒷부분에서 좀 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트렌드를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뭐냐면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너무 어려워서 뭐 시험 문제를 조금 적게 하거나 이런 분들은 혼란이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비중은 보시면 이제 계산 문제가 본래 4개 이상은 나왔는데 4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에. 그리고 엄청 간단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귀착, 사회구생함수, 공공지의 수적 공급, 외부성 다 이제 맨 마지막에 한 1일 특강에서 점검을 다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뭐 어려움은 없었을 거고요. 올해는 작년에는 신유형이 몇 개 있었어요. 뭐 파레토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회보장제도에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예 그런 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 게 나오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1일 특강에 있는 선지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듣고 이제 객관식 듣고 1일 특강까지 다 이렇게 최종 마무리 특강 1일 특강 하루 한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으셨으면 특히 마지막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으셨던 분들은 시험을 잘 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 문제는 이제 뭐 했던 걸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단어 기억하세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했던 게 다 나왔으니까 말 문제도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 카페에 있는 거예요. 제 카페 서호성 경제학 네이버에 서호성 경제학으로 들어오시면 뭐 자료랑 카페랑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는데 이제 요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만 해도 되나 강의만 들었어요. 강의만. 왜 세법 회계가 어려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올인하신 분이었고요. 근데 책이 싹센달 위고비 맞은 느낌으로 제 책이 좀 얇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최소의 효율로 최대의 점수를 맞게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시험장에서 시험 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깊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깊게 가르쳐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최소화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쳤구나 제가 라는 걸 알고 13분 87.5점 맞으셨대요. 13분. 제가 추구하는 거 있거든요. 1번이 정답이면 나머지 보지 알아라. 괜히 읽었다 헷갈린다. 자기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해도 되냐? 그럼 믿으시라고 제 카페에 올려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수포자셨대요. 수포자. 근데 재정학이 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포자여서 재정학이 막막했는데 제가 다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이제 92.5점 맞으셨대요. 그래서 세법 회계에서 실수한 거 만회하셨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3개 틀리셨는데 수포자시래요. 재정학은 수학 아니에요. 경제학스러운 시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내용을 아냐 모르냐로 문제를 푸는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5분 80점 컷이에요. 15분을 넘기지 않는 80점 컷.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 및 조언입니다. 자, 뭐냐면 이제 올해는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 강의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해는 근데 전반적으로 재정학의 트렌드는 똑같습니다. 뭐 굉장히 다르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잡한 계산 문제보다는 필수 주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방점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난이도 조절용 5문제는 올해는 없었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요거는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공부라는 건 이론만 주구장창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재정학은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와.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해커스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야. 그냥 저는 밟고 다음에 이제 선생님 즐거웠어요, 안녕, 요게 이제 재정학의 모토거든요. 우리 1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론을 깊게 파는 게 아니라 통계적 기출 중심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번 나왔네, 2번 나오네, 되게 잘 나오네, 반드시 나오네를 정해드리면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격을 위한 학습법, 답을 찾는 연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바람직한 조세가 갖춰야 될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원칙에 해당되는가? 조세의 납부 방법, 시기, 금액 등이 정해진 법률 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된다. 동그라미 뭐예요?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합니다.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죠.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는 게 예측이 돼야 된다. 예측이 돼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 확실성의 원칙이 됩니다. 공평성의 원칙, 뭐 우리가 평평성, 공평성이고요. 경제성은 뭐 효율성이고, 중립성은 우리가 상대 가격 변화가 없어야 되고, 신축성은 경제 안정화처럼 팍팍팍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공평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응용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은 뭐예요? 소득에 관련된 거, 재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두 번째, 능력원칙은 빅셀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재정이론에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빅셀은 뭐예요? 빅셀, 린달, 얘는 자발적 교환이론이니까 편익원칙에서 쓰시는 친구입니다. 편익원칙에 쓰시는 친구고요. 미리 동등희생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 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 상이한 경제적 능력이니까 수직적 공평성에 대한 얘기고요. 편익원칙 아니고. 네 번째,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 예로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 사용했으니까 얘는 편익원칙이 되겠고. 5번, 편익원칙은 미일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과정에서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이 빅셀과 밀이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3번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목적세는 특정 분야 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다. 그래서 목적세는 칸막이가 쳐 있는 특정 분야에 사용하는 겁니다.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로 지방교육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게 작년에 출제가 된 거고요. 3번 국세이면서 목적세로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험 볼 때 이 두 개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재정학은 확실한 틀린 걸 뭔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5개의 선지 중에서 3개는 경험을 하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답이 있다. 4번 직접세로는 법인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치세가 있고, 5번에 간접세가 소득분배,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 개선에 유리하지 않죠.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2번, 3번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다음번 시험을 준비할 때는 2번, 3번이 있었다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확실히 틀린 게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괜히 여러 번 읽었다가 틀린다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화율이 달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그래서 MRS XY는 PY분의 PX고 MRTXY는 MCY분의 MCX고 파레토 효율성일 때는 얘가 A와 B가 같을 때 같은 거다. 그런데 얘한테 세금을 1 플러스 T를 매겨버리면 이제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2번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의 지불 가격과 생산자의 수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과부담,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초과부담, 상대가격 변동, 대체효과 발생, 가격의 대체효과 발생, 그래서 행동 패턴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지불 가격과 생산자 수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변한다는 것 자체가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후생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조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1특강에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초과부담은 대체 효과만 있으면 초과부담이야. 그러니까 대체 효과 서로 반대 방향이란 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하다? 틀렸다라는 거죠. 4번 램지 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와 간 소세 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도출한 게 뭐였어요? 램지 규칙. 거기서 도출한 게 역탄력성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했던 게 뭐예요? 한계 초과부담이 일치할 때 우리가 소비량의 감소율이 동일할 때 요거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거였고요. 5번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들과 생산자의 사회후생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잉여의 감소분 빼기 조세, 나머지가 더 나오겠죠. 그걸 초과부담이라고 한다. 근데 이것도 답이 너무 뻔한 거잖아. 왜? 대체 효과가 있으면 초과부담 있음이니까 3번 딱 찍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 어떤 재화의 한계 비용은 50이고 보상 수요 곡선은 이렇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의 조세를 부과했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그럼 1번에 P0Q가 되겠죠. 조세니까 뭐 소비자 잉여 대충 그려도 되겠네요. 자, SD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한계 비용이 50으로 줬으니까. 자, 그죠? 이렇게 수요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50으로 준 거죠.
자, 그러면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우리가 P는 100 마이너스 Q고 MC는 50이에요. 그럼 Q는 얼마다? 50이 되겠다. 여기다가 5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공급자에게 20의 조세를 부과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가 MC 플러스 T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다? 70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가 70이니까 이번엔 여기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7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Q는 얼마가 된다? 30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30. 그럼 조세 수입은 600이다. 조세 수입이 뭐예요? 여기 A라는 면적이 있으면 여기가 조세 수입이죠? 그러면 우리가 A는 뭐예요? 20 곱하기 30이니까 600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비율성 계수는 지금 뭐예요? 여기가 B가 되면 비율성 계수는 A분의 B가 비율성 계수죠. 조세 수입분의 초과 부담. 그럼 조세 수입이 얼마예요? 20 곱하기 30이고 초과 부담은 2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샥 없어지고요. 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30분의 10이니까 3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죠. 30분의 10이 되니까 3분의 1이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800이다. 소비자 잉여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B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200이 되겠죠. 그럼 800이다. 그래서 초과 부담이 뭐라고요? 600분의 200 해서 3분의 1이 된 거고요. 과세로 인한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분은 20이다. 과세로 인한 조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왜? 공급이 MC가 완전 수평, 완전 탄력적이기 때문에 반대쪽이 다 부담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자, 6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조세 귀착은 이에요. 그 조세 자체만의 분배적 효과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종류의 조세를 동일한 조세 수입으로 가져다 준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 그러니까 저한테 보신 분은 대체차별이었어요. 대체차별. 그죠? 그 다음에 절대는 뭐예요? 특정 and 추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균형 예산은 분배적인 게 들어가면 됩니다. 전방은 뭐예요? 생산의 방향, 역방향이 후방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서 대체차별 이렇게 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13분의 87.5 컷이 나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따다주고 대체차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7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로 매입세 공제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겠죠. 그래야 공짜로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한다. 수직적 통합은 뭐였어? 다단계 거래세였어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중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건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은 기업의 생산 결정을 왜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적 이윤이라는 것은 지금 어때요? 내 돈이나 남의 돈이나 똑같이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곡 처리를 하지 않겠죠. 왜냐면 타인 자본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하면 그걸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 수업할 때 뭐라 했냐면 기업이 존속되고 유지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 파트에서는 그냥 기업이 세금을 조금 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번
타인 자본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 재원 방식의 왜곡을 가져오겠죠. 왜? 타인 자본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니까 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영세율을 안 내고 얘는 세금을 중간 단계에서 누적 효과 이런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8번. 알링햄 샌드모의 탈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맨날 얘기한 거예요. 1번.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에 가진 개인은 세율이 올라 순소득이 줄어들면 위험 기피를 해야 되니까 위험 부담의 크기를 줄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탄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2번. 세율 인상의 대체 효과는 탄루소득의 한계 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탄루소득을 줄인다. 아니다. 한계 편익이 뭐한다? 늘어났기 때문에 늘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알링햄 샌드모의 대체 효과, 그 대체 효과는 탄루소득을 늘리고 소득 효과는 줄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대탈주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해 줬어요. 대탈주. 그죠? 자, 그 다음에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률의 증가는 탄루소득을 감소시킨다 라는 거죠. 왜? 확률이 높아지고 벌금률이 높아지면 그렇다.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이고, 왜? 얘는 줄이고 얘는 늘리기 때문에 알 수 없다가 되는 거고, 납세자가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동일하게 한 번 더 쓴 거죠. 정답은 2번. 그래서 대체 효과 탄루소득을 늘린다.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9번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세제는 소비 플러스 순자산 증가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능력 원칙이다. 왜냐면 소득세제니까요. 맞는 거고요. 여가가 정상제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 공급은 대체 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여가 소득 모형이 있고 얘가 24로 주어져 있고 얘가 뭐였다? 마이너스 W였다. 그랬을 때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기울기는 여가의 상대 가격, 여가의 기회비용이니까 여가의 상대 가격 기회비용이 작아진다. 상대 가격이 작아지면 여가 소비를 늘리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라는 거였죠. 3번.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 세율이 한계 세율보다 클수록 증가하게 된다. 우리가 A와 M 중에서 A가 크면 A는 감소한다 그랬어요. M과 A의 관계. 평균 나 90점인데 80점 맞으면 평균 뭐해? 떨어지죠. 그럼 이 상황이잖아. 평균이 떨어지면 역진세입니다. 틀렸다. 세율로 따지면 세율이 올라가야, 평균 세율이 올라가야 누진세, 떨어지면 역진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4번에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 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소득공제 고소득층 유리. 왜? 한계의 세율을 낮춰주는 거니까.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니까 저소득층. 그래서 고소득층 유리, 저소득층 유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고요. 5번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 포괄적 소득이니까 포괄이니까 뭐 그런 거 없죠. 자기가 어떤 것이든지 다 따지지 않고 늘어만 내면 된다. 근데 1번에 워낙 좋기 때문에 나머지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야 필요하지만 1번에 답이 있으면 자기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10번이에요. 이자 소득세의 변화로 부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국민저축은 변화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뭐 어떻게 알아 이걸. 왜? 민간저축도 모르는데. 현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샥 C1 그 다음에 C2가 있다. 그럼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여기가 뭐예요? 부존점이라는 개념이 있다. 부존점은 현재 소비와 현재 소득이 같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얘는 뭐였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었다. 자, 그런데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부존점을 통과하면서 어차피 소득이 현재 소비인 사람은 뭘 내지 않을 거니까,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R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특히 여기는 지금 차입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저축자를 한정했고요. 물론 저축자를 써주면 베스트였겠지만 출제자는 우리 아들 같은 존재다. 아들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냥 이해를 좀 해야 되는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파트는 이걸 이의제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경제학은 기본적인 문제를 경제학은 재정학도 제 경제학이니까 기본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안 건드린 게 일반적이에요. 안 건드리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래서 2번이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소비에 미치는 건데 먼저 요거죠. 그래서 대체 효과 너무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우리가 대체 효과 있죠? 소득 효과, 대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득 효과는 뭐였습니까?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면 뭐예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현재 소비와 둘 다 뭐한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둘 다 뭐예요? 감소한다. 그다음 대체 효과는 지금 아까 뭐였어? 기울기는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이 X축에 있는 상대 가격 똑같은 말 기회비용이다. 그럼 상대 가격이 뭐였어요? 써졌죠? 그러면 C1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죠. 기울기 안 맞았으니까. 그럼 C1은 뭐하고? 증가하고 반대로 C1의 상대 가격이 커졌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니까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고 한쪽이 작아지면 한쪽이 커진 거니까 미래 소비 상대 가격은 뭐였다? 커졌다. 그러면 C2는 뭐한다? 작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라면 현재 소비는 알 수 없고 저축은 알 수 없고 미래 소비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정리를 했죠. 그래서 현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상대적인 효과고요. 소득 효과의 현재 소비가 감소하는 건 실질 소득이 뭐였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이고 이자 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소득 효과는 저축 의욕을 줄인다. 소득 효과잖아요. 소득 효과.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가 감소하면 저축은 뭐 하는 거야? 늘어나는 거죠. 미래는요. 죽을 거라 그랬어요. 2년만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축 의욕을 늘린다. 현재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는 대체 효과에 증가하고 소득 효과에서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엄청 잘 나오는 주제였고 다른 시험은 얘를 계산으로 되지만 우리 재정학은 계산 문제를 낸 적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울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완만하면 X축의 상대 가격 하락 이걸 계속 반복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틀리실 일은 없었을 거다. 11번입니다. 기업의 사용자 비용에 대한 얘기죠.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신고전파 투자 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맞죠? 비용이니까요. 두 번째, 자본 스톡의 사용자 비용이 작을수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비용이 변할 때 원인, 자본 스톡의 변화가 뭐예요? 결과인데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란 건 요렇게 미치는 영향이 뭐하다? 영향이 적다 이런 뜻이야. 그럼 영향이 적으니까 조세 정책이 영향을 미칠 리가 없어요. 조세로 인해서 비용을 조금만 줄였어도 파파파파박 투자가 늘어나는 게 뭐예요? 투자의 자본 스톡이 사용자 비용 탄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신고전파 투자 이론은 자본재 구입 비용을 즉시 비용 처리하고 지급 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서 1-t에 R 플러스 D의 PK 빼기 T의 X 플러스 Y의 PK를 얘를 약분하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재 구입 비용을 즉시 처리하는 건 얘를 뭘로 만든다? 1-t의 PK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 공제를 한다는 건 이거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럼 약분되니까 똑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한계 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시킨다. 한계 실효세율은 P분의 P-S. P가 뭐예요? 세전, S가 세후니까 얘가 0보다 작다란 얘기는 지금 어때요?
우리가 세전과 세후 중에서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전행조세제도가 부채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세후 수익률이 뭐예요? 높아. 그럼 부채를 통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축이 아니라 촉진입니다. 촉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정부 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국채 간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 투자가 억제되는 현상을 구축 효과라 한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 이러면 이제 뭘 발행한다? 국채를 발행한다. 그 국채를 발행했을 때 시중에서 사용을 하면 시중에 돈을 빨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시중에 돈을 빨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걸 뭐라고 그래? 구축 효과라고 한다 그랬어요. 구축은 뭐였어? 축구 발로차 효과. 정부 지출의 효과를 날려버리는 걸 우리가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투자가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이걸 한다. 중앙은행이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앙은행이 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본원 통화가 늘어나서 오히려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해 투자가 억제되는 구축 효과라고 하고, 통화주의자는 호황기보다 침체기에 구축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 구축 효과가 크게 발생하려면 뭐가 많이 올라가야 돼?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려면 돈을 빌려 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침체기는 투자를 안 하니까 돈을 빌려 쓸 사람이 없고, 침체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 구축 효과가 크다. 그럴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만 제껴도 답이야. 그냥 니은만 제껴도요. 그죠?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왜 시중에서 소화되면 이자율이 올라가지만 중앙은행 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총수요 증대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이 이런 게 많았다고요. 하나 알면 확 제껴지고 이런 것들이 꽤 많아서 시간을 오히려 점점점 세이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제이고 투자자의 위험 부담 행위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이에요. 0보다 작으면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 구성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손실상계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실상계 제도가 있으면 위험부담행위의 비중은 커진다 그랬습니다. 작아졌다 틀렸고 1번. 2번 손실상계 제도의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의 위험부담 비용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라고 했는데 증진시킬 리가 없고요. 세 번째, 손실보상제도, 그러니까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케이스는 피고세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손실보상 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상계가 없는 경우였죠. 그럼 뭐가 있었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위험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손실상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건 네가 손해를 봤을 때 정부가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더 위험해지는 거니까 대체효과는 위험부담행위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왜? 위험부담행위의 상대가격이 비싸져서 위험부담행위를 오히려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소득효과는 뭐냐? 소득효과는 위험부담행위에
소득 탄력성이 성이 있는데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고 얘가 감소하면 얘가 증가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손실 상계를 해주지 않으면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면 반대방의 위험 부담액이 늘린다. 그래서 대체 효과에서 줄이고 소득 효과에서 늘리니까 소득 효과가 크면 뭐 한다? 위험 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가 된 겁니다. 4번 손실상계 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 효과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린다. 뭐 한다 그래서 줄인다는 거고요. 5번 손실상계 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그래서 손실상계가 있으면 투자도 손실도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걷고 손실이 나면 그걸 좀 보조해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달리라는 말이 틀렸다. 그래서 얘는 나온 적이 있는 선지니까 정답은 3번이 되었다. 14번입니다.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죠. 쪼잔하게 냈어요. 정부 부분의 총 지출 중 중앙정부의 무슨 지출? 우리가 총 지출이 아니라 직접적 지출이에요. 아, 이런 건 좀 그랬어. 네. 그래서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도 아예 틀렸고요. 오우치는 공공재 공급 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 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고요.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발에 의한 투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좀 쪼잔하게 직접적을 빼먹었다. 근데 나머지가 워낙 맞기 때문에 얘를 찍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국가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 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뭐 미래지향적 시각을 가지고 인구 증가율, 그 다음에 뭐 그 경제 성장 이런 거 안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저축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리카도의 등가 정리는 SN이 있는데 SP 플러스 SG잖아요. 리카도의 등가 정리는 세금을 감면해서 얘가 감소하고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미래의 자산이라고 순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저축을 해줘야 된다. 그럼 얘가 뭐야? 불변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입니다. 맞습니다. 국채가 발행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 순수출이 뭐한다? 감소한다 라는 것이고요. 러너의 국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내부 채무 현 세대, 외부 채무 미래 세대 이렇게 된 거고요. 네 번째, 이자율의 하락은 국채의 시장 가치를 하락시켜 정부 부채를 감소시킨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뭐였어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하락은 채권 가격의 상승이고요. 그럼 정부 부채가 뭐한다? 증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중복세대 모형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한다. 왜? 현세대가 쓰고 떠나는 거죠. 사망하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을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한다만 기억했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16번은 우리가 2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 근데 나와도 이번은 쉽게 나왔어요. 왜? 첫 번째 저한테 배운 분들은 뭐야?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 정리, 정리 이래가지고 제가
관계없음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구조와 기업가치, 배당과 기업가치 관계없다. 정리 따라해 썼습니다. 1번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의 존재를 입증한다 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관계없다. 그럼 벌써 3개가 제껴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조직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 가정한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말이 안 된다. 가정이 너무 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수업 시간에. 가정이 너무 세다. 그게 뭐였어? 조세는 없고, 경영자와 주주 간의 주인 대리 문제도 없다. 완전한 정보를 서로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처리로 끝나는 겁니다. 3번 리을. 투자자와 경영자가 모두 같은 정보. 그러니까 지금 이 디귿과 리을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거가 같이 못 간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답은 찾았다고.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업의 파산 관련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 그 문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뭐 맞은 게 몇 개냐 뭐 이런 식의 문제였고, 얘는 지금 딱 찾을 수가 있는 쉬운 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나왔지만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왔다. 그래서 정리만 생각했어도 정답에 한층 가까워지고, 문제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만 제껴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보조금이 지급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우리 관료들은 그걸로 세금을 깎아주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공공재를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끈끈이 효과라고 합니다.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대응교부금 뭐였어요? 가격 보조에 유사하다. 가격 보조는 뭐였어? X0, Y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바뀌는 거죠. 기울기가 바뀌었다. 대체 효과가 생겼다.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맞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 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무조건부 보조금은 현금 보조니까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안 바뀌니까 우리가 소득 효과만 발생한다.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이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조건부 교부금이다 라는 거. 지방교부세가 무조건부 교부금. 그래서 요거 우리가 우리나라와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5번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운교부금에 비해 지방단체의 후생 측면. 왜? 무조건부 교부금은 현금 보조, 소득 보조고, 대응교부금은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가격 보조니까 후생 수준 증가는 뭐였다?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였어요?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가 후생 순서. 그 다음에 정부의 목표 달성은 반대다. 왜? 특히 가격 보조는 이걸 내가 구매했을 때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답은 뭐 쉽게 찾았어요. 그래서 뭐 답이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1번이 보였으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또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1번이 꽤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번이 내가 확실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연습할 때랑은 다른 거죠. 18번입니다.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친구는 툭 찔러면 뭐였어요? 여가가 정상제이면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면 후반골절합니다. 이렇게 외웠어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이걸 다 그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그리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커야 후반골절이니까 기억 틀렸다. 와, 틀렸다. 그럼 니은만 만나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가가 정상제이고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지금 비례소득세 부과로입니다. 비례소득세 부과로. 그러면 소득이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후반굴절이라고 하는 거야. 뭐냐? 우리가 L, 0, W가 있으면 후반굴절이 이렇게 있는 거죠. 노동 공급이. 그러면 비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임금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노동 공급이 오히려 뭐예요? 늘어나는 게 후반굴절이잖아. 그러려면 뭐가 커야 된다고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에서 뭐가 커야 돼? 소득 효과가 커야 돼. 근데 대체 효과가 크다면 이거 틀렸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우리 뭐 여가 소득 모형에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24고 얘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럼 얘가 W에서 얘가 이제 뭐였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의 w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그럼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여가의 상대 가격이 감소해서 여가 수비가 늘어나서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소득 효과에서는 여가가 정상제이냐 열등제이냐, 여가가 정상제이면 여가 소비가 감소하여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여가가 열등제면 여가 소비가 늘어나서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이거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크냐를 따지는 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가가 열등제일 때 중립세는 뭐예요? 그러니까 답을 줬어. 중립세는 상대 가격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없어요. 소득 효과만 있다. 그래서 디귿은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엄청 많이 냈죠.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억을 외우고 있던 사람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내가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으면 제정하기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걸 알려준다고. 물론 저는 수업 시간에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이거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그걸 좀 체득하고 느끼셔야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죠. 그래서 얘도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계비용 가격 설정은 효율적이지만 손해, 경제적 이윤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비용 가격 설정은 경제적 이윤은 빵이지만 과소,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만 손실이 발생해요. 막 이런 것들 했습니다. 손해. 한계비용 가격 설정은 공공재 서비스 공급량은 효율적이고 한계비용 가격 설정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한 기관은 손실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손실은 후생 손실이 아니고 경제적 이윤이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식으로는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은 비효율적이다. 과소니까.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식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게 뭐야? 경제적 이윤이 0, 정상 이윤입니다. 그거야. 램지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 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쟁고된다. 램지 가격 설정은 PX-MCX PY-MCY가 되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EX-EY가 되는 거죠. 역탄력성이다. 근데 우리 램지는 최적 물품세로서 한계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거야. 그럼 효율성이라는 것은 거래량 감소분이 조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탄력성이 적으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율을 높이더라도 그러니까 대표 담배에 세금 매기는 거야. 그럼 담배 피는 사람은 이 담배를 떠날 수가 없다고요. 왜? 불법이 됩니다. 나머지는 감옥 가는 것만 있어. 그러니까 받아들일 거다 이거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세금을 높게 잡아도 세금을 낼 거니까 효율성이 많이 침해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뭐예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고 한계 비용이 가깝고,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높여가지고 이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5번.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정부 감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오른 것은 이에요. 1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아니, 가처분 소득은 기본이 소득 마이너스 세금이야. 근데 세금을 깎아주면 가처분 소득은 뭐 할 거다? 늘어날 거다. 두 번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지출이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고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3번,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세 정책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킨다.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킨다?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뭐 국내외 연구 결과래요.
근데 뭐 이게 정확하게 따질 수 있냐? 뭐 나머지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4번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면 두 정책의 총수 효과는 동일하다.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 조세 승수였어요. 그래서 MPC가 만약에 0.9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 이걸 다시 쓰면 곱하기 이게 뭐였어? 정부 지출 승수, 그 다음에 조세 승수였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델타 Y는 델타 G 곱하기 우리 시험에서 다른 시험은 1 마이너스 C, 1 마이너스 D 플러스 M 마이너스 I분의 1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쓰고 그냥 1 마이너스 MPC 쓰니까 0.9분의 1이니까 얘가 뭐예요? 10입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100을 집어넣으면 몇 배? 1000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델타 Y는 델타 T 곱하기 1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9인데 지금 어때요? 감면이라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승수가 크고 똑같이 100이면 얼마예요? 900이 된다. 그래서 뭐의 효과가 크다? 정부 지출 효과가 더 큽니다. 5번 구축 효과 없는 가정하에서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축 효과 없다는 가정하에,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하에가 뭐냐면 단순 케인즈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단순 케인즈 모형밖에 안 합니다. 네, 물론 그거를 벗어나는 아까 했던 뭐가 있었다? 구축 효과라는 게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율을 감소시킨다. 감소했죠? 재정적자는 또 없는데 여기는 900이 늘어나고 얘는 1000이 감소했기 때문에 총수율을 감소시키다.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성격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이다. 비 뭐예요? 배제성입니다. 배제성. 두 번째, 순수 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설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특성상 조금 어렵죠. 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요를 표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상수도는 공공재다. 아니죠. 왜? 돈 내고 써요. 공공재라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모두 있어야 된다. 4번 모든 소비자는 등량의 공공재 소비로부터 항상 같은 수준의 효용을 얻는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아니 가로등이 있는데 되게 좀 몸이 연약하고 그런 약간 그런 분들은 가로등이 많으면 좋아하겠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냥 뭐 좀 잘 보이기만 하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똑같지 않고요. 5번 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 쪽에서는 가상 수요 곡선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다. 자, 22번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어떤 배분 상태가 효율적이라면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파레토 열이에서 파레토 우위로 가는 것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고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다 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후생경제학의 일정리는 일반 경쟁 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리는 뭐였어요? 1. 강단조성, 2. 시장 실패 요인이 없다면, 3. 일반 경쟁 균형, 즉 완전 경쟁 시장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문제를 풀 때 앞에 뭐 없잖아 이럴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 시험은 이의제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반드시 답일 것 같은 걸 먼저 찍으셔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그 다음에 LO는 완벽한 조건부 거래시장이 존재하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않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로 인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피구세예요, 피구세. 중립세는
중위세는 비효율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초과 부담 발생시키지 않는 세금이고, 피구세는 지금 어떤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재화가 비싸다 이거야. 그럼 걔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걔를 비싸게 만드는 거잖아요. 상대가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피구세, 중립세가 아니고 피구세입니다. 피구세. 5번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입니다. 그래서 4번이 워낙 답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3번 LOU의 조건부 시장 거래 시장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요거 그냥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잘 내지도 않는 건데, 그죠? 23번입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에 관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이다. 중립세는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에 교란시키지 않는다. 이게 뭐였어? 대체 효과는 없다. 소득 효과만 있다. 이런 거였고요. 비용 체감 산업의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뭐라고요? 경제적 이유는 빵이지만, 그죠? 과소,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가 없고요. 얘는 뭐야? 과소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4번 정부의 중고차 정비 이력 의무화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서 얘는 뭐야? 신호 발송하는 겁니다. 신호 발송. 우리 선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5번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늦게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제가입 역선택이었죠.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요거 2번 나왔습니다. 2번 이번 시험에 평균 비용 가격 설정. 자, 24번이에요. 24번. 24번은 뭡니까?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제와 X제가 천 단위가 존재하며 이 제와에 대한 효용함수는 이렇다. 이 사회의 사회우생함수를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그러면 1번 X제가 사용제의 경우 사회우생의 극대값은 30이다 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제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1 롤스잖아. 롤스니까 우리가 두 가지 공식이죠. UA와 UB가 같다. 왜? 추세선을 지나야 되고, 두 번째는 총량이 XA와 XB가 뭐예요? 1000으로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3 루트 XA는 루트 XB가 돼서 제곱을 빵 해주면 9XA는 XB가 되고요. 쫙 집어넣으면 뭐예요? 10XA는 1000이 되어서 XA는 얼마? 100, XB는 얼마? 900이고, 그래서 2번에 우리가 W는 미니멈 UA 3 루트 XA 그 다음에 루트 XB니까 여기가 100 집어넣고 여기다가 900 집어넣으면 얘도 30 얘도 30이니까 30이에요. 그래서 맞고, 사회후생함수 맞고, 그 다음에 X가 순수 공분의 A와 B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 입니다. 그죠? 그럼 1000을 소비하겠죠. 그죠? 그러면 왜냐면 이게 비경합성이니까 경합성이 없잖아요.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4, 5번은 순수 공공재면 효용이 똑같은 수를 집어넣었을 때 A가 커요, B가 커요? 당연히 A가 크고 B가 작잖아. 그러니까 작은 수에 결정되니까 A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용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순수 공공재인 경우 작겠죠. 왜? 사용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계산 안 해도 똑같은 양을 쓴다고 하면 비경합성이 있으니까 똑같은 양을 쓰면 당연히 작은 수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자, 25번이에요. 25번. 도농복합도시 A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각각 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시정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이렇게 되고 농촌지역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이렇다. 공공재인 소방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85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은 입니다. 자, 1번. 공공재는 MBA 더하기 MBB는 MC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이제 P에 대해서 놓고 푸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도시지역은 P는 20-Q가 몇 명이에요? 각각 5명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곱하기 5니까 PC장은, P도시는 100-5Q가 되고, 3번에 농촌은 P는 15-2Q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이 몇 명? 또 5명이니까 P농촌은 75-10Q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더하면 전체가 될 거니까 P도농복합도시 도시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175-15Q가 되고, 그때 한개 비용이 얼마야? 85니까 넘기면 뭐예요? 넘기면 90이지. 90은 15Q. Q는 얼마다? 6이다. 6이에 6.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런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때는 이제 뭐 등대 서비스에서 여기 사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다. 나왔던 문제다. 지우겠습니다. 자, 26번이에요.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사회 A, UA와 UB의 사회우생을 W로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평등주의적 사회우생함수는 많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낮은 가중치, 적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가중치를 둔다. 그래서 많은 효용이 뭐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고, 적은 효용은 소득이 뭐예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다. 자, 2번. 공리주의적 사회우생함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구형한다. 그래서 MUA와 MUB는 같다. 이런 얘기였고요. 롤스적 사회우생함수에서는 미니멈 UA, UB로 나타낼 수 있다. 사회우생함수가 이런 경우 B의 효용을 A용보다 2배, 왜 곱하기 2를 했으니까요. 공리주의적 사회우생함수에 의하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할 때 사회우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의 효용이 서로 달라야 된다 라고 했는데, 같아야 된다. 이게 뭐였어? 에지워즈를 기본으로 낸 거죠. 에지워즈. 같을 때가 최고치다. 체감할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에지워즈를 이렇게 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지워즈는 둘이 소득이 같아질 때, 완전 평등해질 때 사회우생이 극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투표자 정리죠. 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일성을 보장한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파레토 효율적인 게 있고 중위투표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웬블랙은 같게 만드는 거고 막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조건 하에서 10억, 20억, 30억의 세계 예산 안에서 꽁도세 승자는 20억이 될 거다. 꽁도세 승자는 뭐예요? 중위투표자로 했을 때 뭐 이런 뜻입니다. 3번,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선거 공약이 비슷해진다. 중위투표자를 잡아야 되니까. 네 번째,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하겠죠. 일반적으로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또 줬습니다. 답을 딱 줬어요. 자, 28번입니다. 재와 X와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 생산의 사회적 한계 비용, 생산에 대한 외부 피해는 이렇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피구세의 크기는, 자, 1번 피구세 구하는 방식이 뭐예요? 사회적 최적량을 구하세요. 그때 MD가 뭐였어? EMC죠. 그때 수량을 대입하세요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를 볼 때 얘는 뭐야? SMC고 얘가 뭐야? EMC죠. 그런데 수요 쪽은 이걸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소비 쪽에는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SMB도 됩니다. 외부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사회적 최정량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SMB와 SMC가 같아야 되니까 600-4Q는 6Q가 돼서 10Q는 600이 되고 Q는 얼마다? 60이다. 그런데 얘가 뭐예요? 2Q니까 60을 이렇게 대입하면 얼마예요? 120입니다. 그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29번. 니스카넨과 미그 빌레인저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우리가 가격 결정자, 독점 기업처럼 행동합니다. 왜?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독점 기업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다. 공익의 극대화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예산의 극대화. 얘는 효용의 극대화가 되겠죠.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 개 편이니까 한 개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뭐여서 다운스 과소, 그 다음에 갈브레이스 과소, 그 외에는 다 뭐야? 과다가 맞다고요. 그러니까 맞다고 얘는. 다른 조건이 너무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이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 빌레인저 모형보다 적다. 우리가 뭐야? GMB 누가 크다? GD가 크다 라고 했습니다. 5번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 집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 편익과 비용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뭐야? 총 순편익이 어디가 될 때까지? 빵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왜? 생산량을 그만큼 늘려야 되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다만 기억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0번 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금전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미치지 않는다. 금전적 외부성은 생산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 가격이 변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실질적 외부성, 기술적 외부성, 경제적 외부성은 뭐예요? 과소니까 비효율성을 유발하고요. 외부성은 생산 과정 물론 소비 과정에서 다 있고요.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서 내부화가 뭐예요? 해결이죠. 환경세 부과는 시장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표현이 좀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출제자는 이 시장에서 가격을 얘가 이걸 통해서 올렸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시장이라는 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코즈의 정리나 이런 걸 쓰는 건데, 이거는 이의제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 급하면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 시장을 활용했다는 말은 시장 가격을 올렸다라는 표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애매하다. 그렇지만, 좀 표현법이 좀 그래요. 이게 공적이냐, 사적이냐. 그래서, 사실 이런 경제는요, 가다반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처음에. 왜냐면, 이 출제자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가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도 지 마음이랑 달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낸 것 같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5번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지적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게 답이 너무 뻔하잖아. 이로운 외부성은 뭐예요? 과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30이에요. 이것도 좀 말장난이 너무 심했어요. 이것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잠재 가격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비용과 편익의 평가 기준이다. 시장이 안정적이면 시장 가격을 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잠재 가격을 쓰는 거고, 독점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했다면, 이거였어요. 정부가 만약에 100개를 갖다 썼어. 그런데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런데 100개를 우리가 더 생산을 한 경우가 있어. 딱 100개.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생산이 불변인 경우가 있죠. 생산이 불변. 그러면
소비가 감소했다는 뜻이야. 딱 100개가. 그 다음에 우리가 50개만 생산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뭐야? 50개의 소비가 뭐 했다는 거야?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50개를 더 생산하면 only 뭘 쓴다? 생산자 가격을. 그죠? 얘는 뭐예요? 얘는 only 소비자 가격을. 50개가 늘어나고 50개가 줄었으니까 얘는 뭐예요? 가중 평균을 한다 라는 걸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했으면 평균 비용이 아니라 한계 비용이다 라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독점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입했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 가격이다.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으로 투입됐거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라면 생산자 가격이 적절하다라는 거야. 근데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소비자 가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5번이 5번 잘 봐요.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하여, 자 여기까지 봤어. 그런데 그 상품이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했다면, 자 이 표현이 그냥 이 3번이 없으면, 이게 2번이 없으면요 얘는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사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이걸 이 출제라는 사람이 투입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답을 만든 거야. 근데 이거를 이 2번이 없으면 얘도 막 2번이 없으면 얘도 막다고 막 우길 수 있거든요. 근데 봐봐 여기가 뭐야?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야 투입이 아니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오답 처리가 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생품이 생산량이 투입된 양만큼을 한글 우리가 읽었을 때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했다면이면 얘가 맞아. 근데 투입된 양은 다르잖아? 라고 낸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러니까 이런 선지는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런 선지는 또 쓰진 않을 거다. 이런 거야. 또 쓰진 않을 거다. 출제자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5번이 2번 선지가 없었으면 시비를 걸 수 있어요. 근데 2번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걸기는 좀 애매하다 라는 겁니다. 표현법이 조금 자기가 원한 표현법이니까. 30번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 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하고,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비용 편익 분석에 고려하지 않는다. 무형적 편익은 수치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확실 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게재되어 있는 공공사업의 평가에 활용하고, 시장 이자율이 사회적 이자율보다 높을 때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 그죠? 왜?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요. 5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은 다른 상황에서 관찰된 소비자의 행위나 공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가 되었습니다. 33번입니다. 이전 지출입니다. 이전 지출이란 기초연금처럼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반적으로 소득을 이전해주는 성격을 가진다 라는 거고요. 소득보조, 가격보조, 현물보조 나눌 수가 있고, 소득보조가 현금보조죠. 소득보조는 상대 가격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니까. 가격보조는 소득효과 대체효과가 있고요. 소득보조는 가격보조에 비해 해당 상품 소비를 촉진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소득보조는 선택권이 있다. 그러니까 쌀과 술이 있다 그러면 술만 먹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게 소득보조이니까 정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가장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죠. 옳은 것을 고르면, 이건 너무 쉽잖아. 정부의 조세 수입 확충 세금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만 빠져도 그냥 답이에요. 네.
그래서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 실패 치유, 온정적 간섭, 야, 이렇게 돈 쓰다가 그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재분배 수단이 된다.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다. 그쵸? 공공부조는 기여한 국민, 공공부조는 뭐예요? 일정 소득 이하자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3번 부가가치세는 조세를 이용한 대표적인 재분배 정책이다. 그죠? 재분배 정책이냐? 아니죠. 이거는 부가가치세는 그냥 간접세니까요.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린다. 기여를 해야죠. 의료보험료 내야 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30번 이후부터 여러분 합격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번 시험은 앞에서부터 합격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고 30점 이후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36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코지의 정리는 소유권이 불명하다면 외부성의 문제가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어도 당사자들의 협상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조세 부과를 통해 내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내부화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라는 수준에서 그게 뭐였어? SMB와 SMC가 같다고 놓고 한계 피해 거기서 발생한 MD만큼 EMC만큼 세금을 매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 크지만 장기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조세 부과, 피구세, 보조금 지급은 감산 보조금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하면 장기적으로 어때요? 감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돈 받으니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5번.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비출권 거래제도는 시장을 활용하여 외부성을 내부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선 또 시장을 활용하여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거도 시장을 활용하여 있잖아. 근데 거기서는 뭐 썼어? 세금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표현법이 좀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신 분들은 뭐래도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이의제기가 통할까?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넓게 보면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뭐 100% 맞냐?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거는 조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 사회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에 관한 거예요.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다면 5분위 배율의 값은 1이다. 5분위 배율은 하위 20%분의 상위 20%예요. 그러니까 1이 맞죠. 가치 판단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 분배 상태라면 애킨슨 지수의 값은 동일하다라는 걸 얘가 이제 뭐예요? 오답으로 처리했는데 얘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자, 왜냐?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자, Y1과 Y2가 16, 4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애킨슨 지수는 1-y의 a분의 y의 2니까 우리가 공리주의일 때는 우리가 UA 더하기 UB가 우리가 SW일 테니까 16, 4가 되니까 얘는 20이고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얼마예요? 10이니까 애킨슨 지수는 뭡니까? 1 빼기 평균소득 10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니까 얘가 뭐예요? 빵이야. 자, 그 다음에 롤스인 경우 우리가 미니멈 UB니까 얘가 이제 SW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야? 16, 4다. 그러면 4니까 4죠. 그러니까 1-10분의 4가 되어서 0.6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평등주의라면 우리가 UA, UB 당연히 얘는 소득과 효용이 같다란 전제 U가 I랑 같다라고 전제한 거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얘는 이제 SW면 16, 4니까 64니까 88이 돼서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0.2다. 그래서 이 출제자가 의도한 건 동일한 소득 분배 상태라면 이렇게 돼서 다르다라는 걸 이제 답을 놨는데 읽기 나름이야. 이게 막 동일한 소득 분배야. 그럼 이제 뭘로 하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라는 거야. 이렇게 해봅시다. 동일한 소득 분배가 10, 12로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이 낸 거니까. 그럼 봐봐. 10, 10, 20이에요. 그러면 10, 10이니까 균등분배 대등수 빵이에요. 10, 10이에요. 그럼 10이에요. 균등분배 대등수가 10이에요. 그럼 얘도 10이야. 그럼 빵이야. 그 다음에 10, 10이에요. 그럼 100이죠. 그러면 10, 10이니까 뭐예요? 얘도 10이니까 뭐예요?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시도해볼만 합니다. 시도해볼만 해요. 왜? 출제자의 의도는 아까 16, 4가 맞는 거야. 근데 이 동일한 소득 분배에서 뭘 가정하지 않았다. 완전 평등을 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번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 네. 왜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다만 옳지 않은 거니까 얘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아니잖아요.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동일한 소득 분배 상태라도 같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석되지 않냐? 라고 한번 얘기는 해보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점수가 좀 높아서 안 받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해보시고.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이렇게 딴 사람은 그랬다는데 근데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시도는 왜냐면 이거를 시도하는 분들은 정말 절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로 지금 뭐 평균이 간당간당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이의제기 했을 때 이의제기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그 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제됐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동일한 소득 분배를 완벽하게 같은 소득 분배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뭐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점수는 이 부분은 좀 높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시도는 해보세요. 급한 분들. 자, 그 다음에 3번. 진위계수는 0에서 1가의 값을 가지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맞고요. 에킨스 0과 1사이의 값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그리고 두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교차한다면 로렌츠 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비교할 수 없다. 교차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이 얘밖에 없긴 한데 얘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만약에 같은 경우가 있다면 이 말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38번입니다. 최적 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롤스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사회를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로너는 동등 확률 하에서 균등 분배가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 분배는 최적 분배가 아니다. 그래서 확률이 달라도 균등 분배가 최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너는 2년 연속 나왔습니다. 에지워즈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배고, 공리주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한 데 있다면 균등한 분배 상태도 정당화되고, 노직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시한다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처리로 나왔고요. 자, 이것도 이 출제자가 이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인데 개인 간 효용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왜? UA 더하기 UB가 SW니까 이걸 썼다는 것 자체가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실천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건 에지워즈가 뭐였어요?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평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3번, 효용함수는 소득의 환경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 공리주의의 원칙이 효용이에요. 효용이기 때문에 그 체감한다가 기본인데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근데 얘가 지금 수가 없으면 얘도 될 수 있는데 수가 있어서 얘밖에 없어요. 얘가 이 문제가.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후생의 증감에
입각한 공리의 원칙이 유일한 도덕 기준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사회의 총체적 구생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을 답을 줬다는 건 얘가 체감한다는 거니까 이 둘을 놓고 한 건데 수가 있어서 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또 나온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가 지금 어떤 공리주의인지를 좀 줘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재정학 문제가 엄청 정교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0번 연금제도죠. 노후 소득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고, 완전 적립 방식은 세대 내, 부가 방식은 세대 간이었어.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심플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대체 효과 빼고는 다 민간저축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속효과로 민간저축이 증가하고 재산대체 효과로 민간저축이 감소하고, 사회보험, 사적보험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으로 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의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평균은 굉장히 높았을 거고 답을 잘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좀 급하신 분들은 좀 뭐래도 자꾸 걸어보세요. 왜냐면 권리는 가만히 있으면 구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 잡았던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넉넉하신 분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전체적으로 시험에 공부법만 확실히 답만 고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자세한 해설 강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시험지나 해설지는 제 카페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성 경제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재정학은 지나가는 분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수험으로 시험 보고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은 끝이고, 근데 이제 내년 시험을 위해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학을 시험 보기 위한 정확한 학습법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꼭 2차까지 합격하셔서 세무사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